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2월 23일 목요일이고요.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뒤에 아이스박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양 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양 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재판부는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검찰 구형처럼 생명을 박탈하는 게 정당화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또한 검찰의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사체 은닉 등 혐의를 받는 공범 친모 정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네, 다음은 가슴 따뜻해지는 훈훈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주 시내 한 8차선 도로, 신호가 바뀌자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가운데 거동이 불편한 한 할머니가 느린 속도로 걷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과 멀어지기 시작하자 한 남학생이 할머니에게 다가가 팔짱을 낍니다. 할머니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걷고 또 무릎을 굽혀 키를 맞추기도 합니다. 남학생이 옆자리를 지킨 덕분에 할머니는 무사히 횡단보도를 건넜는데요. 할머니를 도운 이 남학생은 인근 고등학교에 다니는 강민수 군. 어려움에 처한 할머니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영상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고요. 강 군의 선행을 격려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병상 부족 문제 때문에 산모와 갓 태어난 신생아들조차도 갈 곳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 열흘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모 씨는 갓 태어난 아기를 보낼 곳을 찾지 못해서 베이비박스에 맡길 생각까지 해야 했는데요. 아기는 음성으로 확인돼 규정상 48시간 이후에 퇴원해야 했지만 남편도 확진돼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원래 아기를 맡아주기로 했던 산후조리원도 방역 지침상 맡아주기 어렵다고 입장을 바꾸자 최후의 방법으로 베이비박스에 갓난 아기를 넣어야 하나 고민까지 했다는 전모 씨. 결국 아기는 지인이 돌보고 있고 확진된 가족들과 집에서 격리 중인 전모 씨는 화상통화로만 아이를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확진 임신부의 불안을 덜어줄 병상 확보와 신생아 돌봄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병상 부족 문제가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 병상 확보에 총력을 다하라는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공공병원을 비워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는데요.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일반 진료를 중단하고 300개 병상의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환됩니다. 입원 중인 환자들은 퇴원하거나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문제는 병상과 인력이 코로나 환자에 집중되면서 취약계층과 일반 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당장 병상 추가가 어렵고 또 의료진 부족 대책이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입니다. 2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456명으로 나흘 만에 다시 7,000명대로 늘었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58만 3천여 명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전국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7만여 명이 늘어나서 총 4,370만 명을 넘어섰고요. 전국 완전 접종자는 4,217만여 명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전국적으로 하늘 표정 맑은 가운데 대기 건조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바람이 제법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더 끌어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7도에서 5도, 한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5도 선이 예상됩니다. 밤부터 이 전국이 영하권 기온을 나타내면서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강추위가 이어지니까요.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12월 23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제 내일이면 크리스마스 이브고 다음 주까지 지내면은 해가 바뀌어요. 네. 연말 연시를 맞아서 고마운 분들에게 어떤 선물을 할까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선물 줄 때 그 설레는 마음 있잖아요. 네. 근데 한편으로 고민도 좀 드는 게 과연 이걸 좋아할까? 이게 네. 필요할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확실히 날도 좀 춥고 또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해서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선물들 많이 고르지 않을까 네, 싶고요. 그리고 요즘에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이것이 또 인기라고 하는데 한번 보시죠. 온 가족 면역력과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계절인 겨울. 더군다나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온 가족 면역력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는데요. 바로 이때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알려진 이것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좀 먹어보려고요. 몸이 좀 찌뿌둥할 때 몸에 힘이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겨울철 면역력을 사수하라. 한국인이 사랑하는 면역력 으뜸 식재료. 온 가족 건강을 지켜주는 겨울 보약 고려인삼을 만나보시죠. 고려인삼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곳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인삼 특화시장인데요. 안 먹으면 조금 힘이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먹으면 좀 힘이 생긴다는 느낌? 우리 집 아저씨가 알레르기 비염이 있었는데 면역을 높여주다 보니까 이게 그 알레르기 비염이 어느샌가 사라졌어요. 한국인이 즐겨 먹는 보양식에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고려인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만큼 여전히 그 인기가 식지 않는 모습인데요. 전국 팔도 내놓으라 하는 고려인삼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곳. 그런데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입니다. 아무래도 육년근 같은 거 오래 키우면 그 크고 4년근이나 이런 건 이제 연수가 덜 되니까 작죠. 근데 이제 뭐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사포닌이나 성분은 6년근이나 4년근이나 같다고 봅니다. 크기 차이는 있어도 성분 및 효능 효과에 대한 차이는 없다는 말씀. 하지만 좋은 인삼을 고르는 방법은 따로 있다는데요. 뿌리가 잘 뻗어 있고 몸통의 크기가 두꺼우며 누드의 흔적이 선명한 것이 좋은 고려인삼이랍니다. 뿌리가 없고 이런 거는 정과라든가 꿀에 재우거나 이렇게 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런 거는. 중탕용 해서 할 거는 이런 뿌리가 중미가 이렇게 굵으면서 뿌리가 많은 삼을 주로 사용하고 요리용으로 쓸 적에는 이런 뿌리가 잔뿌리가 없고 이렇게 몸이 매끈매끈한 거 이런 걸 사용하시면 좋겠죠. 그렇다면 고려인삼은 어떻게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는 걸까요? 신동본초경에서는 오장을 보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며 사기를 제거하고 눈을 맑게 한다라고 나와 있으며 동의보감에서는 그 효과가 너무 좋아 신초라고 불린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인삼 속에는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이 있어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면역력을 키워주고 만성형 염증의 물질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연구를 통해 시약처에서 간 건강과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간 수치가 정상보다 높은 사람이 인삼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결과 간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줬고요. 40세 이상 여성 골감소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에서는 인삼이 뼈의 칼슘 함량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고려인삼,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있을까요? 차로도 끓여 먹고요. 뭐 백숙 같은 거 할 때도 넣어서 먹고 여러 가지 먹는 방법은 많죠. 꿀에다가 이래 썰어놨다가 꿀에 생 걸로 한 하루에 3-4쪽 먹고 항상 아침마다 한 잔씩 이렇게 마시면 건강에도 좋고 식사 대용으로 참 좋아요. 하지만 고려인삼은 특유의 쓴맛이 있어 요리하기 다소 까다로운 식재료로 손꼽히는데요. 고려인삼을 보다 맛있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지난 11월 14일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건강한 식재료 고려 인삼을 이용한 레시피 공모전이 열린 건데요. 각양각색의 요리들이 쟁쟁하게 경쟁한 이 대회에서 당당히 수상한 고려 인삼 레시피들.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메뉴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본선 진출 10명 중 눈길을 끄는 수상작이 있었으니 슬로우 푸드와 패스트푸드의 만남, 바로 우수상을 거머쥔 삼계버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레시피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14살 김혜솔 군이라는데요. 혜솔이가 소개하는 삼계버거 레시피. 먼저 남은 치킨과 인삼, 그 외 재료들을 준비해줍니다. 인삼과 각종 채소는 먹기 좋게 채 썰고 남은 치킨은 뼈를 빼서 뜯어주는데요. 손질한 재료들을 한데 모아 소스와 함께 섞어주고 모닝빵 위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올려주면 초간단,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삼계버거 완성! 우와! 쌉싸름한 인삼 맛은 달콤한 소스로 잡아주니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메뉴로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몸에 좋은 고려인삼 많이 드시고 모두 건강한 겨울 나세요. 맛있는 고려인삼 요리로 가족의 건강을 챙겨보세요. 돈이 보이는 경제 첫 번째 주제는요. 올겨울 훈훈하게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들입니다. 예, 연말입니다. 연말이 되면 뭐 나도 녹록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주변을 한번 살피게 되죠. 나눔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직접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이 더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정철진 경제평론가, 방송인 박수림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기업들이 훈훈한 소식들을 들려주고 있나요? 네. 먼저 이 S그룹 볼까요? S그룹의 종합 에너지 기업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울산에서 거의 매 김치 행사를 합니다. 올해는 2022일 S그룹 행복김치 나눔 행사인데요. 네. 저게 올해로 벌써 18년째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모여서 김장과 김치를 담아서 이제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것이고요. 또 S그룹 같은 경우에는 자체 구성원들이 매달 기본급에서 1%를 떼고요. 네. 회사가 그만큼을 또 더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모금을 해서 지역의 취약계층을 돕고 있는데요. 지난해까지 백혈병, 소아암 아동 가족들에게 무려 26억 원을 지금 이렇게 후원 기부를 했다고. 보기 좋습니다. 네, L그룹에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L그룹의 그 제과업체에서는요, 얼마 전에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한 초등학교를 새롭게 바꿔줬다고 합니다. 자, 이 사업은 유통업계 대목이라 불리는 11월 11일 막대 과자 데이의 판매 수익금으로 조성되고요. 초등학교 내 놀이공간을 새롭게 구축해서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고 합니다. 자, A그룹 계열의 편의점 업계에서는요, 경영주와 함께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연탄 2,000장을 연탄은행에 기탁하고 겨울철 난방의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20여 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연탄을 배달했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서 네. 뭐 어느 때보다 힘든 연말 보내고 네. 계신 분들 많은데요. 이런 소식이 들리기 때문에 마음이 그나마 좀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H타이어 기업 볼까요? 정말 네.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표 사회공헌이 이제 차량 나눔 지원 사업을 한번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국에 사회복지기관들 많이 있는데 차량이 정말 생명 아니겠습니까?
않습니까? 네. 이곳에다가 차량을 지원하는 그런 공헌 활동인데 2008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2021년까지 벌써 14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630여 대에 가까운 차량을 사회복지기관에 지원을 하게 됐고 또 하나 타이어 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노후 타이어를 교체해주는 타이어 나눔 사업도 펼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기관은 차들이 좀 노후될 때 그중에 타이어들을 좀 책임지게 되는데 지금까지 2만 5천 개의 타이어를 지원했다고 하고요. 이 밖에도 아마 뉴스 같은 것도 좀 보셨을 텐데 취약계층의 뭐 시골에 이런 곳들에서 이제 좀 버스가 없잖아요. 그럴 때 불편함을 돕는 이 버스 사업도 또 여러 체험을 돕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상생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 얘기 들어봤고요. 다음 주제입니다. 돈이 보이는 경제 두 번째 주제는요.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 줄줄 새는 실손보험금입니다. 실손보험 보험료가 잇따라 오르면서 가입자 부담이 늘었습니다. 아니 실손보험 나는 신청도 안 해봤는데 뭐 이렇게 계속 오른다고 그래 이러는 네.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누적 적자가 뭐 사상 최고에 이를 거다 이런 얘기고요. 오늘 실손보험 얘기 좀 나눌게요. 적자 원인이 뭔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이 실손보험이란 무엇인지 그거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실손보험의 정식 명칭은 실손의료보험입니다. 자, 질병이나 우리가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을 때 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한 치료비와 약값 등을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이죠. 그러니까 실제 손실을 보장한다고 해서 실손보험인데 우리나라 국민 5,100만 명 중에서 3,900만 명 이상, 그러니까 75%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제2의 건강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손보험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나 약제비를 보상해주고요. 또 원래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진료비는 원래 환자가 직접 100% 다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손보험이 이 부분을 충당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손보험 적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런 얘기 계속 들리는데 왜 그럽니까? 드디어 임계점을 좀 넘어선 것 같습니다. 올해만 일단 볼까요? 9월 말까지 벌써 1조 9천억 넘는 한 2조 원대의 적자인데 이런 추산이라면 올해 1년간입니다. 1년간 한 2조 6천억 대의 적자가 이제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해다 보면은 과거에 뭐 8천억 적자였다, 1조 적자였다 이러다가 벌써 이제 연간 2조 원대 적자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이런 추세로 쭉 가다 보면 앞으로 10년 뒤인 2031년에는 지금까지의 누적 적자는 거의 100조가 넘겠죠. 112조, 113조. 그러면 이 실손보험 때문에 그 주다가 보험회사가 부도가 나는, 파산하는 정도까지도 오를 수가 있어서 이 그럼 보험사가 망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파급력이 커지겠죠. 그렇죠. 실손보험 문제 간단하게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0년 안에 실손보험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미 잘 보시면은 기존에 팔았던 것은 보험사가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근데 새롭게 파는 실손보험을 파는 회사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과거에만 해도 실손보험 팔던 보험사 뭐 30개 이상 뭐 다 팔았는데 요즘에 가보시면 한 15곳 정도가 이제 새롭게 이제 신규 실손보험을 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팔고 이제 유지하고 있는 곳들은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야말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뭐 자동차 보험이나 이런 것에서 수익을 난 것을 실손보험 적자를 메꾸는 그러니까 뭐 밑돌 빼서 윗돌 메우는 식으로 이 보험회사들 입장에서는 이 실손보험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적자 원인 한번 알아볼까요? 아마 병원에서 이런 얘기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환자분 실손보험 갖고 계시죠? 자, 이런 질문의 의미가 뭐냐?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처치나 또 고액의 치료 장비 사용을 받으라는 겁니다. 왜? 환자 입장에서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치료비 부담이 없죠. 또 의료기관은 비급여 수입을 챙길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거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적자의 주범은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을 꼽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지 도수치료부터 한번 볼까요? 도수치료를 받아보신 분도
계시겠고요. 네. 저도 이제 네. 받아봤는데 도수치료라는 게 이제 약물, 뭐 수술 없이 그렇죠. 맨손으로 이렇게 물리치료사 물리치료. 분들이 네. 이제 해주게 되는 그 치료를 얘기하게 되는데 건강심사평가보험에 따르면 이 도수치료도 어떤 가격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최저 3,000원에서 최고 50만 원에 일단 달하게 된다는 특징이고 네. 제가 봤을 땐 평균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조금 나가네. 예. 근데 이것은 바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잘 아시죠? 비급여는 누가 다 내야 됩니까? 다 본인이. 환자가 네, 환자가 환자가 내야 되는데 네. 실손보험은 비급여를 커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됐던 1세대 실손보험, 뭐 최고의 실손보험이라고 말하죠. 여기는 자기 분담금이 0원이에요. 예. 그럼 도수치료들을 다 고스란히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고 네. 2009년 10월 이후에 받았던 뭐 표준화 세대 보험과 같은 경우에도 자기 분담금이 뭐 10%, 20%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도수치료 했는데 10만 원이 나왔다. 2만 원 내면 이 모든 치료가 가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많은 뭐 집중되는 적자와 이런 구조들이 역시 도수치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 근데 특별한 심사 기준이 없어요? 그냥 청구하면 이게 다 나오는 겁니까? 이 역설적인 건데요. 네. 심사 기준이라는 것은 병원이 판단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환자가 병원이 판단한다. 도수 치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도수 치료 처방을 내린 건데 그 환자가 가짜다라고 말하면 그러네. 병원 스스로가 자기 모순에 빠지는 네.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맞냐 안 맞냐를 판단할 수가 없고 보험사도 의학 전문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게. 그 보험 가입자가 도수 치료를 받았다는데 병원 허락하에 그러니까 의사가 여기서 받는 게 맞다는데 뭐 어떡하겠냐. 맞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네. 보험사가 무슨 자격으로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수치료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실손보험 활용도가 높아졌고 이것이 지금은 가장 큰 문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렇게 되니까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나온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암암리에 소문이 퍼지죠. 우리 일반 뭐 마사지 받을 때도 10만 원 이상 되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도수치료를 받고 맞아요. 그거를 실손보험으로 그렇죠. 처리해라 이러면서 과잉 진료 또 병원 입장에서도 그것이 일종의 돈이 되니까 또 도덕적 해이로 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맞물리게 되면서 현재 실손보험의 누적 적자의 핵심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뭐 기사 하나 보고 정말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요. 보니까 25일간 도수 치료만 무려 198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참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럴 수 없죠. 근데 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보험업계 조사에 따르면요. A씨가 지난해 여름에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 25일간 입원해 있었습니다. 근데 도수치료를 198회! 25일 동안 이건 하루에 평균 한 8번 정도는 받은 거예요. 이 기간 도수치료로만 1,200만 원의 의료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환자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받은 도수치료가 무려 1,117회. 보험사로부터 받은 의료비가 7천만 원. 약 7천만 원 차 한 대 값이에요. 그렇죠. 그 정도 받았습니다. 아니 병원에서는 돈 또박또박 나오니까 좋은 거고 네. 이 환자 입장에서는 내 돈 안 들고 몸이 시원해지니까 또 좋은 거고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지금 7천만 원이면 외제차 한 대 값이 그럼요. 나와요. 네. 그럼 이걸 이렇게 받고 보험사는 돈을 지불하고 의료 행위를 한 병원은 돈을 벌고 네. 아 이렇게 되면 다른 것도 좀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모든 병원 또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요. 현재 이런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가 횡행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네. 최근에 보면은 이게 이제 외과 이런 데서 해야 되잖아요. 도수치료가 아무래도 그런 정형외과 연관성이 이런 데죠, 있다면 원래. 정형외과 네, 쪽인데 네. 실제 사례를 보면 좀 소아과, 산부인과, 피부과, 심지어 치과에도 따로 이렇게 도수치료 말도 안 실을 돼. 만들어서 정말요? 청구하는 사례가 있는 실정이라고 하고요. 어머나. 이건 병원 측의 문제고 네네. 또 하나는 해주시는 분들이 물리치료사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도수치료가 일종의 붐이 되게 되니까 네. 수급이 딸리죠. 그래서 전문 도수치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아닌 이제 분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부족하게 되니까 비전문가들도 네. 속속 유입이 되면서 네네. 이것은 결국에는 또 하나의 건강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예 의사 명의를 빌려서 도수 치료만으로 좀 꾸며가는 이런 사무장 병원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일파만파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쯤 되니까 뭐 그런 게 좀 궁금해져요. 보험사들이 연간 도수치료 보험금 지급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까? 이게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다 파헤치기가 어렵습니다. 일종의
뭐 제품의 원가가 얼마냐라는 물어보고 있어서 네네. 보험사들도 이거를 굳이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보험사 입장에서도 지금이야 이것이 보험사의 발목을 잡고 어떡하지 하겠지만 과거를 돌아가 보면요. 2007년, 8년, 9년 때는 이 실손보험 막 팔려고 네. 왜냐하면 이걸 미끼 상품으로 고객 끌어오려고 보험회사들이 좀 자초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 자료를 좀 보면 2017년 때 금감원의 자료가 하나 있는데 그때 누적된 게 한 7조 원대 이상을 좀 보험금을 지급했다라고 하니까 지금은 훨씬 커졌겠죠. 네네. 왜냐하면 노령화도 있고 가입자도 늘어났고 또 이런 많은 소문들이 지금 너도 해봐라라는 게 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 부분이 도수 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끌어내서 공식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손보험 적자 얘기하고 실손보험 문제 얘기하고 이러면 도수치료 얘기가 빠지지 않는데 네. 또 하나 나오는 게 백내장 수술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이 백내장 수술이라는 것은 노화로 인해서 회백색으로 혼탁해진 그 안구 내 수정체를 제거한 뒤에 인공 수정체를 교체하는 수술입니다. 근데 수술 시간이 20분 정도로 짧아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병원에서도 손쉽게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보면요. 백내장이 없는데도 의사의 권유로 백내장 수술을 받아서 시력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글들이 엄청나게 올라온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일부 의료기관에서 백내장 수술이 이른바 돈 되는 수술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눈빛만 스쳐도 백내장 수술, 눈빛만 봐도 백내장 수술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자꾸 권유를 하고 받게 된다고 합니다. 네. 백내장 수술도요. 특히 이제 떠나서 이 실손과 관련돼서는 비급여를 우리가 늘 체크를 해야 그렇죠. 됩니다. 비급여 있는 곳에 실손이 함께 따라가는데 백내장 중에서도 눈 계측 검사, 초음파 검사가 실은 비급여 항목이 되는 거고요. 바로 이 부분들을 또 일부 병원에서 악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가격이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거의 의료기관에서 이 눈 계측 검사, 초음파 검사를 부르는 게 값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45만 원, 제주에는 2만 5천 원 이런 것들을 병원은 청구를 하고 실손보험으로 처리를 해라 이렇게 악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렇게 되니까 백내장 수술만 따로 떼어놓은 보험금 추이가 2016년에는 700억대, 800억대였는데 최근에는 이게 1조 단위. 이게 그럼 뭡니까? 한 5년, 6년 만에 15배가 늘어나. 너무 많이 뛰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안과 병원도 분명히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어르신들 왔을 때 권하는 거지. 네, 그냥 해봐. 안 해도 되는. 실손보험이 있으면 어차피 되는. 그래서 앞서 우리 수림 씨도 얘기했지만 카페에서는 괜찮은데 백내장 검사 받으라고 해서 초음파 검사했다. 이런 사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까 무슨 사무장 병원 말씀하셨는데 브로커 병원 같은 것도 있고요. 맞아요. 환자 끌어오는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네,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부 병원에서는요, 이 백내장 수술 보험금 타내려고 불법 무료 영업이 있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이런 문구 일부 병원에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시력 교정 당일 수술 결정하시면 추가 할인 혜택 해드립니다. 친구, 지인, 가족끼리 오시면 동반 할인 가능합니다. 본 것 같아, 이거. 보셨죠? 네네. 자, 저렴한 가격으로 라식, 라섹 등 시력 교정 수술을 해준다면서 마구잡이식으로 환자들을 끌어모은 뒤에 해당 환자가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은밀하게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권유하는 수법입니다. 자, 백내장 증상이 없는 고객들, 그런 환자분들이죠. 또 보험 설계사가 브로커에 개입해서 실손보험 가입 환자 백내장 수술을 유도하고 또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까지 등장하면서 사실상 백내장 수술은 보험 사기에 가장 취약한 수술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 보험사들의 판단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청구 액수가 상당해지는 거고, 그럼 이걸 돈을 지불해야 되는 보험사 측에서는 적자 규모가 커지고, 근데 보험사는 우리만 떠안을 수 없으니까 보험 가입한 사람들한테 보험료 올리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건데, 야, 이게 진짜 그 큰일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많은 뉴스 통계도 나왔지만 100명의 가입자 중에서 실질적으로 대다수 이 보험금을 탔쓰는 사람은 한 2명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요. 네, 집중해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다 쓰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보험사 측에서 손해율이 높아지면 해당 보험금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험사들 전반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자동차 많이 안 타고 다니니까 자동차 사고 안 나가지고 좀 많이 또 주식도 좋아졌고요. 그러면 당연히 실손보험도 인하되거나 올리지는 말아야 되는데 최근에 계속 인상된다는 통지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손보험만 놓고 보면 손해율이
130%. 즉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료 100원을 받아서 내주는 돈이 130원이니까 예. 실손 보험료 계속 지금 올린다는 통지서 보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왜 그러냐? 과잉 진료, 도덕적 해이. 그러면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과다 지급.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손해율이 높아져서 보험료를 올리면 앞서 말한 것처럼 100명 중에 2명은 괜찮겠죠. 그렇죠. 네. 막 쓰니까. 근데 나머지 안 쓰는 분들은 뭐 안 쓰는데도 계속 보험료를 높이게 되는 또 이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요즘 보험사들이요 실손보험 가입자들한테 보험료 오를 겁니다라는 이런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그래요. 그래요. 올해 실손보험에서 역대급 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보험사들은 20% 수준의 실손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4년 동안 보험료 인상률이 평균 한 연평균 13.4% 수준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매년 20%씩 올려야지 10년 뒤에 간신히 적자 행진을 막을 수 있다. 보험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실손보험금 한 푼 못 받는 누리꾼들은 그래요. 감기 한 번 걸려가지고 병원 한 번 안 가고 이렇게 참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다. 이런 식의 불만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일본에서는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 동안 7개 보험사가 파산한 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실손보험 때문이 아니라 당시 팔았던 이제 고이율의 저축성 보험이에요. 이자 많이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막 지금처럼 팔았다가 이 좌충수가 돼서 보험사가 망하게 되는. 그러니까 실손보험도 딱 이런 케이스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실손보험 때문에 보험회사가 망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뭐겠습니까? 기존 가입자들도 손해를 보게 되죠. 또 실손보험 자체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가입권에 또 축소가 되게 되고 나아가서 사회 문제 또 큰 경제 문제까지도 실손보험이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네, 보험사 대량 파산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사실 여기도 다 실손보험 가입하셨을걸요? 그렇죠. 이게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릴 정도로 국민 대부분이 가입을 한 보험인데 최근 같은 경우는 또 물가가 굉장히 올랐잖아요.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뭐 보험료 20% 올린다?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 설계를 보험사에 설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2000년대 보험사에서 그랬죠. 설계를 하고 팔았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냐고. 그렇죠. 이렇게 될 줄 알았냐고. 아니 어쨌든 대책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네. 피해를 입으니까 그 대책 마련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이미 가입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걸 없앨 수는 그러게.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단 가격 체계예요. 지금 첫 번째 고칠 게 비급여는 부르는 게 값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급여 부분도 도수치료도 뭐 30만 원, 뭐 20만 원 이러는 게 아니라 일단 확실한 가격을 만들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요즘 나온 4세대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좀 일종의 인과응보? 그러니까 뭐냐, 많이 이용한 사람은 많이 내고 덜 이용했으면 깎아주고. 그 자동차 보험처럼. 예, 이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가입을 또 안 하세요. 그렇죠. 하고 기존 가입자들이 지금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좀 결과적으로는 우리 스스로 또 당국이 이런 모럴 해저들, 의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합쳐서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어서 더 힘든다. 이렇게 네. 아니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하나 짚어볼게. 병원에 이런 허위 가장 진료를 권유하거나 이런 식의 영업을 했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을 유의사항 같은 거 좀 알려주시죠. 그렇습니다. 뭐 작게는 있지만 크게는 아예 뭐 범죄 영역까지도 있어요. 사무장병원 같은 데서는 실손보험 있으면 이렇게 해주면은 이걸로 처리해라. 나중에 뭐 리베이트 주겠다. 이런 것들이 오면 절대적으로 끊으셔야 되고요. 이건 보험 사기잖아. 네, 보험 사기의 네. 영역입니다. 네. 그런 것들도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진짜 버려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지 이 좋은 버려야 실손보험을 됩니다. 네.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가 있게 맞아요.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을 꼭 있어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 또 있어요. 의료기관으로부터 무료 진료해드리겠습니다. 무료 시술 뭐 이런 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제안을 받은 환자라든지 또 진료 확인서 허위를 작성하는 거 발견했다, 목격했다 하시면 제보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로 나갑니다.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에 제보하시면 되는데 네. 자, 민영보험 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된대요. 제보하시면 됩니다. 네. 아, 난 지난번에 그 어떤 의사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깜짝 놀랐어요. 네. 야, 너 장사 잘 되냐? 어머. 병원이 장사 잘 돼. 왜, 너 손님 요즘 많더라? 손님 아니잖아. 환자잖아요. 손님이라고 표현하니까. 병원이고 환자잖아요. 네. 그 지난 16일에 금융감독원장이 그 백내장 도수치료 실손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고요. 네. 여기까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건 사고 24시 첫 번째 주제는요. 물고문에 불고문까지 푸들 잔혹 살해한 40대 남성입니다. 소형 반려견을 10마리 넘게 입양한 뒤 학대하고 죽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얼마 전에 전북 군산에서 발생한 동물 학대 사건입니다. 푸들 19마리죠. 입양을 해서 잔혹하게 살해한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40대 공기업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 좀 나누죠. 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고은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아, 정말 화가 나는 사건입니다. 이른바 군산 푸들 학대 살해 사건인데 이게 뭔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저도 이 사건 보고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는데요. 지난 7일이죠. 그 전북 군산에 있는 한 동물 단체의 대표가요. 국민청와대 게시판에다가 국민청원을 넣었는데 이 군산 푸들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하루 만에 8만 명이 동의한다는 뜻을 표현하면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면요. 한 40대 남성이 지난해 10월부터 1년 동안 그 반려견 애호가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푸들을 분양받기 시작해서 1년 동안 분양받은 푸들이 총 19마리나 분양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입양한 푸들들을 이 남성이 물고문, 불고문, 신체를 절단까지 하는 그런 끔찍한 방법으로 온갖 학대를 가하고요. 결국에는 죽였던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현재 이 남성은 자신이 심신미약 내지는 정신질환자라고 주장하면서요.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감경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서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거죠. 이게 어떻게 수면 위에 오른 사건이 됐습니까?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강아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강아지를 반려견으로 키우는 입장에서는 강아지는 나한테 가족이고 그럼요. 또 생명이고 네. 그래서 단어를 입양이란 단어를 네. 써요. 그래서 강아지를 이제 입양하는데 입양 사이트에 내가 푸들이 진짜 키우고 싶어요라고 하면 이제 푸들을 키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우리 아이 저 입양해 줄게요. 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좀 양해해 주시고 우리 아이를 입양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를 입양을 하잖아요. 네. 입양을 하면 우리 아이가 정말 그 집에서 잘 키우고 있는지 견주들은 궁금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당연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 잘 있어요.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그렇게 없고 특별하게 물어봐도 이렇게 리스판스라 그러죠. 대응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보낸 뒤에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이게 일파만파의 영향이 이제 있었는데 그 견주들이 입양하고 난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입양했는 애기 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오는 단어가 똑같이 이제 답변이 나오는데 한 달 만에 잃어버렸다. 그리고 지금 찾아도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 이제 모임이 만들어졌는 거예요. 네. 단체가 만들어져서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아까 19마리라고 했잖아요.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강아지 용품만 존재를 해서 단체 사람들이 이 공무원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만나서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 확인하니까 이 사람이 끝까지 말을 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내가 그 푸들을 다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A씨가 잃어버렸다고 처음에 주장했던 푸들들 다 아파트 화단에서 사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그 당시에 단체, 이 보호단체에서는요, 그 A씨가 사는 아파트 화단에서 강아지 사체 2구를 이제 발견을 하고요. 경찰이 부검을 해보니까 이 한 마리 푸들에서는 머리뼈가 골절되고 또 아래턱이 골절된 사실을 발견을 했고 또 다른 한 마리는 몸 전체가 불에 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대구나 그 정황을 알고 경찰이 현장 검증을 통해서 추가로 4마리의 그 개 사체를 발견했고요. 단체에서도 추가로 2구의 그 사체를 발견하면서 현재까지 총 A씨가 죽였다라고 보이는 그 개는 총 8마리가 발견된 그런 상황입니다.
대부분 집안에서 이런 짓을 한 것 같은데 네. 이웃들은 전혀 몰랐답니까? 그러니까 이웃들도요, 뭔가 수상한 장면을 목격하기도 하고, 네. 뭔가 개가 겁에 질려서 낑낑하게 짖는 소리 자체는 들었기는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주민은 지난 10월에도 이 푸들이 목줄에 묶여 있는데 이 해당 A 씨가 개를 집어던지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다. 그리고 또 다른 주민은 걔가 좀 쩔뚝쩔뚝하면서 잘 못 걸으니까 왜 그러냐 이제 그렇게 A 씨한테 물어보니까 높은 데서 얘가 떨어져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민이 그럼 병원에는 데려가셨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A 씨가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좀 수상했던 거는 같은데 그리고 또 걔가 낑낑대면서 겁에 질린 소리를 내는 건 듣기는 했는데 상황이 이 정도인 것까지는 주민들도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니까 총 19마리를 입양을 했고 그중에 8마리가 죽은 채 이제 화단에서 발견이 네. 됐습니다. 현재로서는 11마리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인데 근데 A 씨가 강아지를 입양한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외로워서 그랬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외로워서 그랬다면 혹시 반려견 저는 키우죠. 네. 이 반려견이 사람에게 주는 그 위안이라는 건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네, 사람에게 마음을 따뜻하게 해요. 제가 보통 이제 다음 날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을 하다가 그러면 저희 집사람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 강아지는 맞아요. 나와서 진짜 저를 혼자 진짜 나오죠. 진짜 자기 목숨 걸고 저를 좋아하잖아요. 네, 뛰어 올라서 자기가 다시 제가 혹시나 못 받으면 끝까지 안아달라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외로워서 그랬다면 사실 그 푸들이 다 존재를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입양된 지 최고 빨리 이 강아지를 사망에 이르겠는 거는 이틀에서 3일 정도 만에 사망에 이르겠는데 즉 죽였는데 이 죽이는 방법이 방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냥 죽였는 게 아니라 물을 가지고 고문을 해서 죽이고 불을 가지고 고문을 해서 죽였다라고 나오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 강아지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 아마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지옥에 있었던 거지. 네, 이 개들은 지옥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외로워서 입양한 게 아니고 학대하려고 죽이려고 입양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정도가 너무 지나치는데 또 희한한 게 말이죠. 개들 몸에서 반창고등 같이 치료의 흔적이 보였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더 무서운 이야기인데 제가 중간에 아까 물과 불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더 무서운 게 이게 강아지가 다치면 병원에 보내는 거예요. 병원에 보내서 강아지가 어느 정도 좀 강아지가 이렇게 회복되면 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죠. 고문하고 난 다음에 고문이라는 단어 써서 좀 죄송스러운데 고문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사람을 좀 이렇게 이 강아지를 건강을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또 고문을 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혹시 반려견 많이 키우시죠? 시청자 여러분. 강아지는 자기가 아파도 아프다는 표시 절대로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강아지의 본능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아프다는 표시를 하면 그 강아지가 크는 그 야생의 어떤 입장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먹힐 수 있을까 봐 아파도 아프다는 표시 내지 않는 강아지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부적절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푸들들을 잔혹하게 정말 학대하고 고문했던 이 A 씨가 공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밝혀지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공기업이면 평범하지도 않아요. 요즘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러니까 A 씨가 정말 나쁜 사람인 게요. 공기업이라는 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견주들이 사실 한 마리 두 마리도 아니라 이렇게 많은 걸 입양할 때는 A 씨가 자신이 공기업에 다닌다는 신분증도 보여주고요. 이 개가 이제 키울 만한 장소가 적합하다라고 하면서 그 사택 사진까지도 그 견주들한테 보내주면서 안심을 시켰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내준 거죠. 그리고 이 사건 발견되고 나서는 그 해당 사람들한테 내가 회사에서 난처한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서 사건을 좀 무마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고요. 현재는 이 A 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군산경찰서에서 입건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고 현재는 그 재직 중이던 그 공기업에서 보직이 해제된 상태로 출근은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네. 공기업 직원이면은 사회적으로도 좀 안정된 생활을 할 텐데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사실 그 부분이 되게 이렇게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방금 변호사님 말씀 주셨다시피 견주들의 입장에서는 입양을 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기업이라는 그 신분점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나와 있는 범죄 상황을 좀 고려하면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범죄인 거잖아요. 강아지를 굉장히 섬뜩하게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그 강아지를 자기 집 주변에
또 이렇게 사체로 묶고 또 이런 어떤 행동들이 저번에 제가 여기 와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강아지 학대라는 게 사람에 대한 학대로 이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이게 된다 안 된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이 사람의 입장, 제가 이 사람을 직접 눈으로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해서 좀 말씀드리기 죄송스러운 부분이지만 굉장히 이 사람은 다른 중대 범죄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의 심리 분석도 좀 필요해서 과연 이 사람이 동물에 대한 무감각뿐만 아니라 사회나 사람에 대한 무감각도 있는지 그냥 어떤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모두가 분노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A씨 주장은 이래요. 심신미약, 또 정신질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학대 혐의를 또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심신미약이라는 것 자체가요, 자주 나오잖아요. 네. 어떤 거냐면 이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상당히 감퇴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심신미약이 인정되면요, 형법 10조에 의해서 임의적 감경 사유, 그러니까 형을 감경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사건 사고 24시에서도 강력 사건 보면 피의자들이 툭하면 이제 심신미약 주장 많이 하잖아요. 근데 모두 다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사한테 이제 심신미약 상태다, 뭔가 정신질환이 있다, 이게 이제 그런 능력을 결여하게 만들었다라는 감정이 필요하고요. 범행 당시의 상태나 그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사가 보기에 심신미약이 이 범행을 저질렀을 때 상태에서 인정이 된다라고 판결을 선고해야지만 인정되는 건데 요즘은 툭하면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음에도 심신미약을 주장한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출 수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이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떻게 공기업을 다닐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건 좀 그렇고. 어쨌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요. 네. 그런데 재판부에서 이게 기각이 됐다면서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안타깝지만요. 이제 구속영장 일단은 발부될 수 있는 사유를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 1번 요건 범죄 혐의가 소명돼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러한 범죄 사실을 저질렀다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만큼 입증이 돼야 되고요. 그 이외에는 주거가 부정하거나 뭐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그런 우려가 있거나 이 총 3가지 중에 한 가지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뭐 이 남성 주거가 부정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증거인멸 우려 같은 부분은요. 경찰이 출동해 보니까 이 남성이 자신의 아파트 화단에서 막 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파헤치고 있었는데 뭐겠어요. 강아지 사체를 찾은 거죠. 자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그렇게밖에 해석될 수 없어서 저는 증거인멸 우려는 있었다라고 보여요.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이 사람이 공기업 재직 중이었죠. 자신한테 일정한 주거도 있었고 가족도 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낮았던 점,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승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판사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이야 뭐 판사분들 나름대로의 뭐 판단이 있겠지만 방금 이제 변호사님 말씀 주신 부분을 우리가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볼게요.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주거가 부정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엔드가 아니에요. 과 이 3가지가 다 교집합으로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중에 하나가 있으면 도망갈 수 있으면 구속해야 되잖아요. 도망가면 못 잡으니까. 그리고 증거인멸하면 유죄 판단 못하니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도 한 30년 형사소송법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엔드의 개념이 아니라 오화의 개념이면 분명히 나름대로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었다면 한 번 정도 판단해 봤어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제 개인적인 또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게 구속 사유를 판단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주요 참고인 등의 위해의 우려를 고려하는데 분명히 이 사람 재범의 위험성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법원이 전향적으로 판단했어야 되지 않느냐. 마지막으로는 이제 동물을 우리는 물건이라고 보지 않아요. 민법이 개정돼서 민법 안에 그 물건 안에 동물은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수사 당국에서 다시 한번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도 한 번 정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난 이 사람이 가족도 있다는 게 더 소름 끼치는데. 그럼 그 가족들도 전혀 몰랐을까?
아이고. 그러니까 이저 실형 가능성은 있어요? 네, 지금 법조계에서는요, 이제 이 사람한테 동물보호법 위반뿐만 아니라 사기죄까지도 이제 경합해서 성립돼서 좀 처벌의 수위가 높지 않을까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현행 동물보호법을 좀 살펴보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검찰에 있을 때 유사한 이렇게 이제 애완견을 높은 데서 떨어뜨려서 사망하게 하거나 이런 사건들을 다뤄봤는데 대부분은 구약식 벌금형으로 처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워낙에나 마리수도 많고 그냥 죽인 게 아니라 학대를 해서 죽였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상습성이 좀 인정된다라고 하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돼서 처벌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이제 이 사람이 견주들한테 나 공기업 다닌다, 뭐 나 잘 키우겠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 강아지를 받은 거잖아요. 그럼 형법상 사기죄 성립 여부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기죄에 해당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방금 하신 말씀 중에 가중처벌을 받게 돼도 최고징역 4년 6개월 수준이다. 저는 이거 자체가 처벌이 너무 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그냥 이건 법정력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앞으로 국회에서 동물보호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말씀을 드리면 형법에 손괴죄라는 게 있어요. 물건을 빡 부수면 그게 3년이에요. 3년 이하의 징역. 근데 동물보호법은 그 동물을 보호하겠다라고 만들었잖아요. 그 동물을 보호하겠다고 만드는 법이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하더라도 3년. 그러면 형법의 3년과 동물보호법의 3년? 이거 좀 불편하잖아요. 분명히 물건이 아니고 그게 그게 보호받아야 되는 생명이라면 지금에 있는 동물보호법의 형량은 좀 올라가야 되지 법정형은 좀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분명히 동물은 이제 물건이 아니라면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될 때 적어도 일반 물건과 같은 손괴죄와 같은 법정형은 조금 지양돼야 되지 않느냐. 이 법정형을 조금 더 올릴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동물 학대나 동물 살해가 사람으로 이어지는 예도 우리가 지난번에 있죠.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무서운데 이게 동물 학대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언론에 자꾸 나와서 그러는 건가, 예전부터 있었던 건가, 이게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제 동물을 키울 때 그 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동안 우리 민법은요, 이 동물을 물건으로, 생명체가 아닌 물건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을 받아서요. 최근에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요. 그리고 지금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기는 한데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물이 이 개정안을 통해서 물건이 아니라 생명체로 인정된다면 당연히 생명체인 동물을 해야 한다? 처벌 수위가 높아지겠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런 학대를 통한 그런 동물 학대 등 이런 사건들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동물 학대가 강력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크다라는 얘기 나오는 만큼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19마리 입양한 건데 지금 11마리의 행방은 묘연한 거잖아요. 네. 아유, 살아있을 확률이 적을 것 같아서. 예. 집에도 없다 그러고요. 여죄는 계속 밝힌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사건 사고 24시 두 번째 주제는요. 올해 신상 공개된 피의자만 10명, 역대 최다입니다. 25살 이석준. 피해의 중대성을 이유로 신상 공개를 결정했죠. 전 연인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 신상 정보 올해 공개한 게 10명 이렇게 돼 있죠. 11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인데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네, 먼저 지난 14일에 신상 정보가 공개된 1996년생 만 25세 이석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그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난 10일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 이석준은 자신이 이제 예전에 교제하던 그 A 씨의 집에
찾아가서 A 씨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요. 13살에 불과했던 그 A 씨의 남동생마저 이제 무참히 살해하려 했으나 중태에 빠뜨리는 살인 미수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의 어머님은 의식을 잃고 119에 호송이 돼서 병원에 가기는 했는데 끝내 숨졌고요. 이 13살에 불과한 이 남동생도 지금 중태 상태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당시에 A 씨가 현장에 없어서 화를 면했다고는 하는데 이 A 씨 입장에서는 나 때문에 우리 엄마와 동생이 살해되거나 크게 다쳤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앞으로 살아갈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 이석준은 이 사건 발생하고 나서 현장에서 도주해가지고 이웃집 창문을 깨고 안방에 들어가서 장롱에 숨어 있다가요. 이 경찰한테 발견이 돼가지고 현행 범위로 체포됐고 현재 구속된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이석준은 범행 전부터 경찰 수사 받고 있었다면서요? 네, 이 부분이 정말 안타까워요. 저희가 몇 차례 다뤘지만 이 스토킹 범죄라는 게요. 이렇게 강력 사건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석준도 그랬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되기 며칠 전인 지난 6일에요. 이 A 씨랑 가족들이 연락이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좀 감금당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A 씨의 아버지가 경찰에 최초로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소재를 파악해 보니까 A 씨가 이석준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알고 보니까 그 하루 전인 지난 5일에 이석준이 그 천안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 피해 여성 A 씨의 휴대전화를 뺏어서 경찰에 신고도 못하게 만든 다음에 성폭행을 하고 본인 휴대전화로 그 모습을 촬영까지 하는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피해 여성 A 씨는 서울에 귀가를 해서 신변보호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보호를 받고 있었고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아서 그렇게 보호가 되고 있었는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 A 씨의 가족들이 이렇게 살해당하고 다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된 겁니다. 아니 근데 신변보호 대상자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족들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었어요? 사실 신변보호 대상자는 그 피해 여성이지 가족들은 아니었고 이 부분은 지금의 스마트워치와 지금의 법령상 가족들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되지 않았고 보호되지 않았던 부분이 좀 아쉬운데 더 문제가 되는 거는 흥신소라는 곳이에요. 저는 이 부분 꼭 좀 지적하고 싶은데 이게 천안에 있었잖아요. 천안에 있다가 대구에 갔다가 서울에 있는 집 주소는 몰랐어요. 이석준이가. 그러니까 이석준이 이 여성에게 이제 다가가기 위해서 흥신소에 전화하는 거예요. 주소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니까 흥신소가 가르쳐 줄게. 얼마를 달라. 이러니까 그 비용 50만 원인가를 주고 그 주소를 바로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불법적인 흥신소는 반드시 엄격하게 처벌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중대범죄로 넘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 있어서 이 부분 좀 국가가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석준 주소를 주소를 알고 난 다음에 주변을 맴돌아요. 맴돌고 난 다음에 공동 현관 주간에 들어가면 이렇게 저희들이 번호 누르잖아요. 이걸 이렇게 옆에서 보는 거예요. 번호를. 그래서 그 현관번호를 알고 주변을 배회하다 들어갔는데 이석준은 그냥 죽일 마음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이 아까 신고했고 그다음 흉기 들고 있었고 그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들어갔다는 게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도 보복살인죄로 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의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석준이 자기 주거지에서 A 씨의 휴대폰 뺏고 신고 못하게 한 다음에 성폭행하고 그리고 자기 휴대폰으로 그걸 또 찍고 근데 이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다고 들었는데 이석준이 그냥 나와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까 이게 이석준을 처벌하려면 우리가 형사소송법에 강제수사 법정주의라고 해서 강제수사는 반드시 법에 정해진 요건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긴급체포를 빵 하고 싶으면 이석준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석준이 순순히 따라와요. 따라와서 알겠습니다. 저 경찰서 갈게요. 이러고 따라와서 야 지금 너 성폭행 했잖아. 휴대폰 줘봐. 이러니까 휴대폰 탁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도망가지 않았죠. 그다음 휴대폰 이미 제출했으니까 증거인멸이 없죠. 이러니까 이석준을 긴급체포 못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강제수사 법정주의고. 찍었는데. 예, 근데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에 뭔가 이렇게 보안 폴더 형식으로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해자의 처벌은 강제수사 법정주의라서 법에 있어야 되지만 피해자의 보호는 법 이전의 문제잖아요. 그럼 피해자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호했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존재 안 해요. 이게 경찰청 훈령안에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이라고 경찰청 내부 규칙에 들어와 있는 거니까 이게 대외적으로 명확하게 피해자를 우리가 이렇게 보호해야 된다는 국가적 의지가 담긴 법률이 없는 거예요. 피해자를 보호해야지. 그러니까요. 그냥 피해자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호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우리는 가해자 처벌할 수 없었다. 우린 긴급 체포할 수 없었다라고 거치는 바람에 과연 지금 이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2022년에는 반드시 저는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답답하고 화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죠. 근데 이제 사건 발생 후에 경찰이요, 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과 또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의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경찰 신상정보공개위원회에서는요, 특강법에 따라서 그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 신상 정보를 공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사건에서 심의인은 이석준에 대해서 범행 방법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가지고 한 명을 살해하고 한 명을 중태에 빠지게 한 막심한 피해를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그 공개 결정의 배경을 밝혔고요. 또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CCTV 등 물적 증거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증거 또한 충분하다. 그래서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라는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1996년생 만 25살. 그래서 이석준의 신상이 공개가 됐고 우리도 지금 화면을 통해서 사진을 봤는데 예전 사진하고 좀 달라요. 네네. 머그샷이 공개가 된 거죠? 사실 이게 머그샷이라고 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서에 딱 가거나 이제 사법 당국에 딱 가면 앞에 지금 저 얼굴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탁 사진 찍는 것. 뒤에 이렇게 키 표시 나오고 이게 이제 머그샷이라고 하는데 사실 머그샷을 저런 형태로 공개할 수 있느냐, 저게 과연 개인정보법 위반이 아니냐라고 이제 경찰 수사당국이 물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 주민등록 사진, 혹시 우리 앵커 주민등록 사진 지금 사진하고 많이 틀리시죠? 다르죠. 저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찍었던 그 사진이기 때문에 벌써 40년 전 사진이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주민등록증 사진과 현재의 사진이 완전히 다를 때에는 저런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공개의 조건이 당사자가 동의해야 돼요. 그런데 아마 지금 사건에서는 당사자 이석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 머그샷이 지금 국민들에게 공개된 것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앞에서도 살짝 얘기를 드렸는데요. 올 한 해에만 경찰이 신상 정보를 공개한 피의자가 무려 1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경찰이 신상 정보를 공개한 건 2010년부터인데요. 이 2010년부터 지금까지 이 공개한 대상자의 수가 두 자릿수를 기록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이석준에 앞서 노원 세모녀 살해 사건의 김태현, 인천 노래방 살인 사건의 허민우, 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의 백광석, 김신함, 그리고 전자발찌 연쇄살인 강윤성, 스토킹 신변보호자 살해한 김병찬, 그리고 저희가 저번 시간에 다뤘던 여성과 공범을 연쇄살인한 권재찬 등의 정보가 공개됐는데 이 8명 모두 흉악범죄의 피해자들입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그 아동 성착취물 제작으로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최찬욱, 김영준까지 포함해서 총 10명의 신상이 올해 공개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불과 한 달 사이에 김병찬, 권재찬에 이어서 이석준까지 이제 짧은 간격으로 신상 정보가 공개됐어요. 근데 올해 유난히 이렇게 흉악범죄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사실 흉악범죄는 언제나 존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건수로 치면 분명히 많이 늘어났어요. 사실 작년 1년간 한 308건 정도가 일어났는데 올 1분기 지금 있는 1분기 안에 168건 정도의 흉악범죄가 일어났으니까 분명히 흉악범죄의 건수는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이는데 저는 그냥 사회 문화적 입장에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사회가 이렇게 닫혀 있는 사회잖아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분노, 갈등 이런 게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막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시청자 여러분들 그냥 친구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야기만 하더라도 스트레스가 풀리고 정말 서민들 입장 저도 그냥 가끔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 한 곡 부르면 스트레스가 풀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게 모든 게 닫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닫혀 있는 분노, 풀지 못하는 분노가 이런 형태로 좀 발현될 수 있는데 제가 이 사건 보면서 가장 좀 안타까웠던 거는 전조가 있었던 범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을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보호해야 될 생명인데 그거를 국가가 보호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사건 없이 갑자기 살인사건이 빵 터지면 이건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만 이 사건은 앞에 분명히 스토킹이 있었고 앞에 전조범죄가 있었는데 그래서
보호해달라고 국가에게 요청했는 생명들이잖아요. 그런 생명을 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 뼈아프게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또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신상 공개를 결정하는 기준이 너무 들쑥날쑥해서 그래서 이렇게 유독 신상 공개된 피해자가 올해 많은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이게 신상 공개 기준은 사실은 명확해요. 이게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 하나는 특강법이나 아니면 성폭력 범죄가 되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 범죄가 잔혹하고 피해가 광대해야 되고 그 증거가 명백해야 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의 방지가 있어야 되고 그 피해자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걸 사람이 판단하는데 첫 번째 경찰이 먼저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경찰이 판단해서 이거 신상공개 대상 아니야 이러면 신상공개를 안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데 신상공개 심의위원회가 7명의 심의위원인데 이 심의위원이 전체가 하나의 어떤 그 사람의 풀을 만들어 놓고 뽑는 게 아니라 각 지방 경찰청마다 이 풀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모습에 따라서 신상공개가 되든 안 되든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신상공개라는 게 신상공개 심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집단지성을 좀 이렇게 공평하고 평등하게 좀 만들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하나의 전체 풀로 우리가 대검에서 뭐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거 열 때 풀이 한 250명 되거든요. 그 풀 안에서 이렇게 뽑아서 하듯이 좀 전체 풀을 만드는 것도 필요치 않느냐는 의견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던 그 집단지성은 나름대로 충분하게 그러한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공감하고 생각해서 어떻게 나아가서 공평하고 정의롭게 만들 것인가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자료에서 범행 대상을 보니까 범행 대상이 대부분 여성, 약자, 또 스토킹한 대상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이런 범행을 많이 합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인데요. 제가 한 명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 4월에 신상이 공개된 김태현은요. 그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 A씨가 연락을 거부하니까 2달 동안 A씨를 스토킹하다가 끝내는 A씨의 가족들, 어머니, 여동생 A씨를 차례로 순차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7월에 제주에서는 동거하던 여성과 이렇게 사이가 좀 틀어지고 그러자 앙심을 품고 동거인이 아니라 그 동거인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백광석과 그 백광석의 공범 김신남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에는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숨지게 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김병찬은 이 여성 B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가 결국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이번이 신상이 공개된 이석준 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그 여성 A씨의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리고 그 남동생 13살에 불과한 남동생을 중태에 빠뜨렸습니다. 네, 올해 뭐 유난히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스토킹 관련해서 뭐 사건 사고들 기사로 많이 접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 스토킹 관련해서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좀 늘어난 걸로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왜일까요? 이게 제가 한 10년 정도 스토킹 처벌법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게 2020년 3월에 이제 입법이 되고 2020년 10월부터 이제 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2021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사실 그 전까지 자기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을 따라다니면 어떻게 판단했는가 하면 뭐 남녀 사이에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그냥 뭐 썸인 거지 이게 무슨 문제가 돼 이렇게 편하게 생각했던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그런 어떤 썸이라고 치부되고 넘어갔던 것들이 지금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명확하게 그게 범죄화 되었는데 이 범죄화되는 과정 속에서 과거에 있었던 그 남녀 관계의 문제가 이게 풀려지지 않기 때문에 풀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을 그 스토커 대상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그런 어떤 경우가 많이 발생했는데 과거에는 이게 그냥 남녀 만남에 있어서 그냥 일어났던 굉장히 참혹한 범죄라고 그냥 쉽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보시지 않는 거예요. 이건 정말 흉악한 범죄고 있을 수 없는 범죄고 다시금 이런 재범이 없어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경우 신상공개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스토킹에 대한 범죄의 위중함을 국민들이
판단하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신상 공개 과정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서요? 네, 관련 지침이 좀 개정이 됐는데요. 핵심만 말씀드리면요. 이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대상자에게 사전에 통지를 하고요. 그의 의견을 청취를 합니다. 그리고 공개가 결정이 되면 서면으로 그 대상자한테 통지를 해주는, 그러니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절차가 마련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요즘 국민들 강력사건 나면은 신상정보 공개해라 이런 여론이 들끓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피의자의 인권 침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충하는 양자의 가치를 좀 절충해서 이런 개정안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개정안 관련해서 승 박사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흉악범죄자를 신상 공개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저는 변하지 않는 생각인데, 여기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반드시 고민되는 거는 신상 공개되고 난 다음에 2차 피해가 없어야 돼요. 네. 사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가족들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또다시 신상이 공개됨으로써 그 가족들의 신상이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막아야 된다. 이 부분 하나는 우리 경찰과 그다음에 우리 검찰과 우리 형사정책을 하는 모든 사람이 고민해야 되는 거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흉악범죄자의 사진을 확인하시되 제발 가족들에 대한 공격은 좀 참아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신상 공개가 됐는데 검찰 송치할 때 보면요. 카메라 앞에 있는데 요즘 뭐 다 마스크를 쓰니까. 쓰고. 근데 모자까지 푹 눌렀으니까 아예 안 보여요. 이거 네. 강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은 이 해당 대상자가 포토라인에 서면서 자연스럽게 얼굴이 공개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 마스크 쓰고 모자 눌러 쓰고 하면은 공개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석준의 경우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실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요. 뭐 마스크를 벗겨라 뭐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고요. 작년의 경우 고유 정도의 머리카락 커튼 기억하시죠? 네, 그렇게 머리카락으로 가리죠. 가리더라도 그 머리를 뭐 강제로 거치거나 그럴 수 있는 방안은 없었습니다. 아이고, 끔찍한 흉악범죄가 올 한 해 참 많았어요. 네. 2022년에 제발 좀 없든가, 아니요, 줄어드는 것보다 없었으면 좋겠네요. 아, 그럼요.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봄 날씨 같았는데 네. 오늘 아침엔 좀 쌀쌀하더라고요. 네, 오늘은 또 날이 좀 추워진다고 합니다. 특히나 바람이 강하게 불면 추위가 더 심하게 그렇죠. 느껴지잖아요. 오늘이 딱 그런 날이라고 하니까 옷차림 든든히 하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